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정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인데요. 또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보죠. 인천대 이준환 교수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토요일이고 지난 한 주를 좀 돌이켜보면 만남도 많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누가 더 이득을 얻었냐, 손해를 봤냐 이런 말들도 참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죠. 먼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3자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랜만에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정치권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기회가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절에 이제 네 번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회동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김한길 전 대표와 이 여야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었던 것 그리고 그것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양자 회담이니 삼자 회담이니 오자 만남이니 이렇게 의제는 또 뭐로 할 것인지 굉장히 쟁점이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만나서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회동 자체가 냉랭하게 끝났지만 이번에는 서로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교환하고 받아 적기도 하고 또 경청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기회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이번에 좀 달라졌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양자 간의 갈등이 좀 깊어질만 하면은 또 중재를 하고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을 다 했고 앞으로 이 회동을 좀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두화 네, 변호사님은요? 저희 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보였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그 야당 대표와의 만남보다는 문까지 나가서 또 마중을 예.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넘겨서 또 회동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사실 야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3자가 어느 정도 회담 내용에서 보면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회동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지만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회동 자체가 크게 앞으로 기대를 보여준다, 희망을 보여준다 이런데 중점이 있지 내용 자체 강론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한 가지씩 좀 대체적으로 지금 좋았다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런 의견은 좀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좀 그래도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 좀 글쎄요, 짚어주시죠. 이게 한 번에 그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부족한 점이 소통인데 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이번 한 번에 또 그친다면은 이벤트로 그칠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두화 변호사님.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사실 그 자리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위기다 아니면 그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단언을 한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만남이었고 또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예우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지표의 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몰라도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단언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쪽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관련돼서 반박 그 자료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단언적인 그 단정적인 평가는 네. 앞으로 모임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가 참 강해 보입니다. 또 검찰도 어느 때보다 수사 척결 의제가 좀 높은 상황인데 지금의 오늘만 해도 뉴스 보면은 그 부패 척결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하거든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비리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또 자원 외교라든지 방산 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이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할 정도로 해묵은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패와 전면전을 하겠다. 또 박 대통령이 비리 덩어리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또 어저께는 사정기관이 다 모여서 부패 척결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점상 어떠한 그 변화가 있었던 건지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매진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부패 척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공교로운 것은 임기 3년 차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또 비리 의혹을 많이 받았던 백화점 얘기까지 들었었던 네. 이완구 총리가 이걸 진두지휘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기도 하고 공교로운 점도 없진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것이 뭐 덮어놓고 갈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리 덩어리를 드러낸다고 한 이상 네. 진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리 구조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수사의 방향, 처벌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의 한 축이 또 자원 외교 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친이계 반발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입장 내용이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친이계가 반발한다고 표현하기는 이제 적절치 않겠죠. 뭐 친이계에서 일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성명이나 아니면 네. SNS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입장으로밖에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부패 지수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전국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사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 또 누가 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죄를 밝혀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겠죠. 단지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전직 정부에서 뭐 핵심 세력이 나온다면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직 정부에 누군가가 관련돼 있다면 그 사람도, 그리고 뭐 야당의 인사도 관련돼 있다면 뭐 야당 탄압 이런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성형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과는 좀 별도로 지금 보면 포스코에 이어서 경남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칫 재계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재계, 특히 재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의 그 힘이 자칫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경제 살리기에 오히려 이 비리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리가 있는데도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이두하 변호사께서 얘기했다시피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감사원이 고발한 것도 있고 참여한 네. 데가 또 고발한 것도 있고 또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는 대로 그것이 뭐 경남 기업이고 또 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지원해서 회장을 정준양 회장으로 낸 포스코건 어느 기업이건 이런 국민의 혈세를 이용을 해서 그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적으로 축적을 했다던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발본 세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했는데 그것이 현 정권의 인사일지라도 증거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만 뭐 이게 친이계를 겨냥한
이런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말을 안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선 주제인 청와대 3자 회동하고 이 부패 척결, 부정부패 척결 문제는 두 분이 큰 틀에서는 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지난주 뭐 벽을 보고 얘기한 것 같다는 그런 발언 때문인지 뭐 벽제인, 벽준표 이런 별명도 생겼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무상급식 논쟁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두화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무상급식 논쟁은 사실 크게 이슈가 된 거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사퇴할 때 그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랬지만 네.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급식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제 그 신하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의무교육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2013년 11월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일정 부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죠? 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적인 근거를 들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각의 입장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는데 야당 대표가 훨씬 힘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말은 한 번도 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법조인인데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5년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설계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논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2010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무상급식 공약으로 성공을 했고 또 이것을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좀 수정하려고 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에는 오히려 이 무상 보육까지도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네. 무상 보육까지도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선별적 복지냐 또는 보편적 복지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앞으로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서 복지 국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고아가 되거나 가장을 잃은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 네. 교육시키는 문제, 건강을 보살피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근 10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대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줄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서유럽에서의 선거의 쟁점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경험을 살펴본다면 앞으로도 한국이 2010년 복지 사회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선거에서 이 쟁점 복지 문제를 재정과 결합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쟁점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을 네, 것으로 뭐 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얘기는 뭐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 논쟁과 뭐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 문제와는 별도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야당 대표가 상대당에 속해 있는 도지사를 이 시점에 특히나 청와대 3자 회동 직후였거든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체급이 다르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바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바로 다음 날 네. 경남에 내려가셨죠. 그래서 뭐 지지층에게 광폭 행보를 보여준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뭐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체급이 다른 대선 주자급 야당 대표고 대선 주자급인데 경남까지 직접 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논쟁 자체에선 좀 밀린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치 같은 것도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훨씬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시고 또 북유럽 3국에서는 우리보다 어려울 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국회에 있을 때 북유럽 3국 여기에 가서 무상복지와 관련돼서 좀 회의도 하고 좀 예. 이 부분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북유럽 3국에 가서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뭐 서울시 규모거나 훨씬 작은 규모니까 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걸 묻는지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당국자들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무상복지를 이 부분을 다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점차 재정 악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동기부여 개개인에겐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복지가 좀 축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리고 준비를 좀 안 해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예, 저는 뭐 두 분 모두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안겨줬다고 보고 두 분 모두 보이지 않았어야 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렇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것은 뭐 이도하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은 이 자기 안방으로 불러서 대선 주자하고 토론했다라고 한 점에서는 뭐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지금 진주 의료원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독불장식 장군식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네. 보인 거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쟁점이 돼서 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 뭐 대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그 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제 선별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2배 이상의 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근 수년 동안에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의 폭을 줄여나갔을 때 이 실제로는 선거에서나 여론에서 그다지 좋은 그 호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또 다음 주도 또 이런 분위기가 이어서 또 좀 한 주간이 좀 바쁜 정치권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인천대 이준환 교수 그리고 이도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